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은 앞서 2019년 4월 또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어서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저희가 취재기자 지성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2019년 4월에 한 번, 또 지난해 9월에 한 번 러시아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방북, 원래 이번 방북이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오늘 새벽에 와서 당일치기로 일정이 바뀌었거든요. 네. 우선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푸틴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 새벽에 도착해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고위 간부들의 수행 없이 통역만 대동하고 공항에 나가 푸틴을 맞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인 아우루스 리무진을 타고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까지 안내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그 영상은 그 금수산 영빈관에서 출발을 해서 그 공식 환영식이 열린 김일성 광장까지 푸틴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늘 일정은 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정오쯤에 열린 공식 환영식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식 환영식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고요. 이후 푸틴과 김정은의 사진 촬영에 이어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 격상과 높은 수준의 협력을 약속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 형식의 행사도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크렘린궁 보좌관은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에 긴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며 푸틴과 김정은이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연도 관람할 예정인데요. 이는 북한 측에서 제안한 일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24년 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중심부에 세워진 해방탑에 헌화할 계획인데요.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소련군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 측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차례로 연설하고 식사를 마친 뒤 함께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들은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에도 들를 예정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 포괄적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격상된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여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북러 간 새로운 협정이 기존의 양국이 체결했던 조약 등 공식 문서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관계의 격상을 명시한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 이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에는 포괄적 협력이라는 의미를 추가해서 한러 관계보다도 더 격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러 관계에 포괄적이란 수식어를 붙였다는 건 경제와 문화 등은 물론이고 군사안보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인데요. 중국과는 이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관계 수는 크게 설린 우호 관계,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 동맹 순으로 높아지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2000년에 체결했던 조약은 설린 우호 단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되는 겁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는 사전 징후 같은 것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대량으로 제공하면서 두 나라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처럼 새로운 협정까지 체결하면서 관계 격상을 선언할 거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공동선언이나 공동기자회견 같은 이런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방북이란 이번 빅 이벤트를 위해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같은 이런 공식 행사를 미뤄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예. 양국 관계의 격상, 즉 북한과 러시아가 기존 조약을 대체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거란 징후는 북한의 최근 발언에서 조금씩 나타나긴 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10월 평양을 방문했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북러 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이는 북러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또 북한은 올해 1월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인 발전 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올려 세우기 위한 논의에서 일치 공감과 만족한 합의를 이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강조했던 양국 관계의 새로운 법률적 기초는 러시아와 맺었던 기존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이번에 이런 새로운 조약 체결을 의미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해온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현재 조약은 2000년에 체결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 당시 주요 내용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두 나라 사이의 조약 체결은 구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네. 1961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구소련은 조소-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즉 조소-우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우호 조약에는 한 나라가 외부 세력의 침공을 받을 경우 조약 상대국은 자동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개입한다는 즉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거의 준하는 조약인데요. 하지만 구소련이 1990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또 1991년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된 것을 계기로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은 1996년 폐기됐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2000년 2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이 신조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친선 설립 및 협조 조약이란 이름의 현재 조약에는 기존 조약이죠. 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분야의 협력만 주로 명시됐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빠졌습니다. 대신 이 조약은 쌍방 중 한 나라에 대해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양국 간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즉각 서로 접촉한다 이런 조항만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북러 간 현재 조약, 기존 조약에서 명시된 안보 협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양국이 한러 관계보다도 더 밀접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면 양국의 군사 안보 협력 수준은 상당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북러가 이번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해온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1961년 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러 관계가 상당히 밀착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푸틴의 24년 전 방북 때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고 이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죠. 러시아는 또 대량의 포탄을 제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을 덮어놓고 지지해주는 북한에 대한 고마움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는데요. 러시아가 이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러 간 조약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전망하는데요.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을 약속했지만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유일합니다. 특히 한러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심각한 파장을 고려한다면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 개막을 앞두고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방북을 앞두고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도 관심인데 네.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네. 걸로 보여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북러 간 군사협력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에게 포탄과 미사일을 계속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북한으로선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의 군사 기술을 넘겨받을지는 러시아의 결심에 달렸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등 서방의 비난과 압박을 받는 러시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은 반미 정서를 공통 분모로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확대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질 비공식 회담에서 푸틴과 김정은은 군사협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군사협력 관련 내용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과 푸틴이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하더라도 북한이 무기를 제공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핵심 군사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신 정찰 위성과 운반 로켓 등 우주 기술 정도만 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파견이나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 등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지만 이 또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어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또 북러 방문이 이어지자 이제 미국 측에서는 좀 우려를 많이 표했거든요. 네. 미국 측이 향후 어떤 제재라든지 또 다른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예. 뭐 군사협력 관련된 논의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예. 최소한 북러 관계가 어떤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이제 상당히 격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어떤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 양국 관계를 선언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뭐 경고 조치라든가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조치는 아직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뒤에야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 쪽에 구체적인 반응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해서 공식 환영식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담긴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 만의 방북이잖아요. 두 사람의 만남은 뭐 9개월 만이지만 방북은 24년 만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제 1999년 12월 31일 그 옐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2000년 2월에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게 그 조약을 체결했던 의미가 그 북한과 구소련이 조약을 체결했던 그 1961년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이 1996년에 폐기됐기 때문에 예. 예. 한동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약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백 상태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예. 2000년 2월에 그 외무장관을 그 당시 러시아 외무장관을 북한에 보내서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선 선린 및 우호 협조에 관한 조약, 결국 이제 선린 우호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961년도 조약보다는 상당히 이제 안보 협력 수준이 낮은 거지만 어쨌든 한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두 나라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데서 이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 2월에 신조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 북러 정상회담 결과 또 새로운 협정 체결식 등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는지 등을 지켜봐야겠고요. 직성민 기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회견을 통해서 결과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성임 기자, 오늘 북러 정상회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의미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24년 만의 만남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방북이고 24년 만의 방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구소련,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러시아 연방의 전신이 구소련이었는데요. 이제 그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구소련의 소련군의 힘을 잇고 이제 정권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소련은 김일성 정권의 큰형님 같은 존재였고, 예. 그래서 뭐 6.25 전쟁도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네. 6.25 전쟁도 소련의 사주를, 스탈린의 사주를 받고 이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에게는 이제 구소련이 큰형님 같은 존재여서 김일성 집권 때는 그
공식 정상회담이 북러 공식 정상회담이 9차례, 비공식 회담이 4차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비공식 회담은 공개가 안 되는데 9차례 공식 정상회담은 모두 러시아에서 열렸습니다. 그 말은즉슨 김일성이 매번 러시아로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김일성 시대에는 항상 이제 러시아가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었다면 예. 예. 김정일 체제가 돼서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소련 지도자까지 통틀어서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푸틴의 방북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3대인데도 그 3대째 지금 저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예. 푸틴이 또 갔단 말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김정일 때는 2000년 푸틴의 방북 때는 푸틴이 대통령에 집권한 첫 해였기 때문에 예. 북한과의 그 주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예.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 어떤 미국과 푸틴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과 어떤 서방과 협상을 할 때 이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자기가 좀 저지시켰다는 식의 어떤 그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갔던 거고, 또 김정일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푸틴보다는 정치 경력이 많았고, 그래서 그 푸틴은 대통령 집권 초기에 갔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거의 뭐 현대판 차르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제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갈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이번에 김정은의 방북 초청에 물론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응답을 한 것은 그만큼 어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이 그만큼 가속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의 북한이 뭐 외신에서 나왔지만 뭐 포탄 180만 발이라든가 또 예. 미사일도 수십여 기를 이제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김정은에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푸틴의 방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공식 환영식인데 당초에 어제 도착하기로 했는데 오늘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일정이 좀 줄어들었나요, 그러면?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 그렇죠.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은 지각대장으로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보면 뭐 독일 총리와 회담을 할 때는 한 4시간 반 정도, 또 일본 총리도 사실 러시아 일본 관계도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아베 신조 총리하고 회담을 할 때도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 러시아는 이제 전통적으로 또 한국을 좀 뭐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지만 한국을 예. 좀 무시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도 1시간 45분 기다리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할 때도 2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김정은과의 회담에서는 푸틴이 항상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지난 러시아 맞죠. 방문했을 때도. 그러니까 2019년 4월 첫 만남 때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회담장에 극동연방대학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푸틴이 먼저 회담장에서 김정은을 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도 예, 맞아요. 김정은이 오히려 30분 지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회담장에 늦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전용기 자체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물론 그 이유는 사하공화국의 이제 일정이 연장이 돼서 예. 왜냐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도 그 극동 지역은 워낙 모스크바에서 멀기 때문에 한번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 오는 길에 길목에 극동 지역이 있으니까 사하공화국도 10년 만에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방문해서 거기서 사하공화국 수장과도 얘기를 나누고 뭐 현지인들도 만나고 하면서 예정했던 일정보다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온 것 같고, 물론 뭐 의도적으로 전용기를 몇 시간 동안 늦게 도착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어제 저녁에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다면 아마 공항에서의 환영 행사는 좀 더 오늘 새벽보다는 좀 더 성대하게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년 7월 푸틴 방북 때와 비교하게 되면 그때 당시는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오후 3시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까지 나갔고 그 공항에서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그래서 예. 북한은 이제 정상급이 올 때는 21발이 최대치입니다. 예.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양국 국가가 주악되고 그리고 의장대 사열을 하고 공항에도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새벽 2시가 넘어서 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행사들은 다 생략하고
김정은 혼자 나가지 않았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푸틴 방북의 의미 또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성임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